26페이지에 가시겠습니다. 자, 교재 26페이지 제3절 조세 용어 정리.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아까 한번 이야기 들었듯이 시험 문제에서 용어 정의를 가지고 답을 요구할 가능성은 2% 미만입니다. 어쩌다 한번 묻는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용어 뜻을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10년에 한 번 물어보는 그것 때문에 용어 개념을 암기를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만 하시면 되지 용어 뜻 자체를 암기하는 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용어 뜻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씩 가봅시다. 교재 26페이지. 자, 용어 정리 가셔가지고 이번에 가세표준. 자, 가세표준이 뭔지를 용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가세표준에다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을 곱하시면 요게 뭐가 되냐면은 산출세액이 됩니다. 일단 이 공식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산출세액 계산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산출세액 계산 공식 알았으면 자, 이걸 가지고 가세표준 용어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가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시면 이게 산출세액이 되는데, 자, 가세표준이라는 건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가세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지, 요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지. 자, 그러면 자, 요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본 개념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양도소득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시가, 공시가격, 실제거래가액.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 그러니까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실제 거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 갑이 우리가 삼촌에게 자, 시가 10억짜리 땅을 3억에 매매했을 때, 그 다음에 계좌 조회 해보니까 3억 딱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3억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했을 때, 자, 이거 이해가 됩니까? 배우자도 아니고 삼촌에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가 봐도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땅을 1억 주고 샀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뭡니까?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게 해가지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갑이 신고한 실거래가액 3억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할 당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 그래요. 당신이 신고한 금액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걸 실거래가액으로 부인, 인정하지 않고 양도할 당시 시가를 뭘로 본다고요? 양도가액으로 본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금액? 뭐 1시간 전에 보셨잖아요. 공시가격. 우리가 공시가격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 자, 재산세는 어떤 금액입니까? 재산세는 우리가 지방세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시가 표준액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 말로 이야기하면 공시가액입니다. 우리가 시가 표준액은 공시가격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작년 32회 때 작년 32회 때 시가 표준액 산정 기준을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틀렸다는 걸 눈치가 그러니까 기본 공부하셨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답을 찾았고, 기본적 개념을 소홀히 하셨거나 눈치가 없으신 분들은 읽어봐도 어디가 틀린지를 몰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법 공부를 하다 보면 기준 시가라는 용어가 나오고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기준 시가가 뭐고 시가 표준액이 뭡니까? 자, 기준 시가는 시가인데 우리가 아는 네이버 시세가 아니고, 네이버 부동산 시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KB 시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입니다. 어떤 조세? 국세. 그러니까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뭡니까? 기준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뭡니까? 기준 시가예요. 그래서 기준 시가는 누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은 눈치 오지요? 야가 국세니까 야는 그 정도 눈치는 와야 됩니다. 야가 국세니까 야는 지방세.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뭡니까?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뭡니까?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러니까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기준 시가고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뭡니까?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고시하겠지요. 그런데 작년 32회 때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토지 시가 표준액은 국토부 장관이 산정고시한 가액이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틀렸다는 걸 알아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눈치가 없으신 분들은 국토부 장관 이게 틀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시험에 이걸 잘 안 물어보거든. 그래서 봐요. 우리가 기본 개념만 완벽히 잡으시면 눈치껏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근데 일단 우리가 기준 시가가 뭐고 시가 표준액이 뭔지 요 정도 얘기는 잡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시가 표준액 산정 기준, 기준 시가 산정 기준을 물어보는 경우들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인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32회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33회 시험 문제에서는 시가 표준액 산정 기준, 기준 시가 산정 기준을 물어볼 가능성은 99% 없다. 그래서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쳐다도 보지 말고 기준 시가가 뭔지, 시가 표준액이 뭔지 용어 개념만 잡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자, 취득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뭐 자세한 이야기는 취득세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신고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들인지를 앞으로 취득세 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맛배기로 요거만 하나 봅시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자,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우리가 취득세 부과 기준 금액이 22년까지 하고 23년 이후하고 다릅니다.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요. 우리가 22년까지는, 그러니까 22년까지는 신고 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자, 그런데 23년부터는 시가에 준하는 가액입니다. 시가에 준하는 가액.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요. 갑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상가는 현재 시세는 한 30억 정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상가는 지금 현재 공시가격은, 시가 표준액은 한 10억밖에 안 된다 합시다. 우리가 뭐 봐요. 우리가 아파트는 우리가 시가가 쉽게 노출이 되지요. 우리가 아파트는 수시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실거래가액이 잘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높습니다. 80% 정도. 근데 뭐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토지 이런 것들은 시세 노출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낮습니다. 뭐 한 30%. 시세의 30%, 50% 수준에서 공시가격 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뭐 합니까?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고 있지요. 우리가 주택 공시가격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주로 단독주택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시세 대비 30%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걸 아파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80%까지 올리겠다고요. 왜? 형평이 안 맞잖아요. 자, 봐봐요.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똑같이 10억인데 야는 공시가격이 8억이고 야는 공시가격이 3억이다. 그럼 보유 관련 세금은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거든요. 똑같이 시가 10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단독주택 사시는 보다 보유 관련 세금을 3배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형평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킨다고요. 얼마까지? 8억까지. 이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주된 이유는 이거예요. 원래 취지는 이게 원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폭등했지요. 폭등하다 보니까 아파트도 뭡니까? 가격, 시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원래 정부 취지는 이게 정부 취지입니다. 하여튼 뭐 이건 시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자, 올해 중에 증여를 하면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내년 이후에 증여하면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취득세만 놓고 본다면 올해 정리하는 게 낫겠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세금은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팔기고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를 생각한다면 취득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 놔야 됩니다. 취득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 놔야 양도 차익이 적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적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생각한다면 내년에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10억에 정려하면 정여세가 20% 정도가 나오지만 30억에 정리하면 정여세가 40% 나오네. 아따 복잡다, 그죠? 복잡습니다. 그래서 좀 덩치가 있는 물건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봐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세무사나 공인회계사한테 가가지고 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상세히 여쭤보시고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저는 이제 뭐 중개사 강의 위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는데 좀 시험하고 거리가 있는 내용들은 최근에 그 세법 규정들이 너무 복잡하게 바뀌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하나 잘못 넣었을 때 에러가 날 수 있는 세금이 몇백이 아니고 몇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좀 덩치가 있는 물건들은 가급적 세무사나 공인회계사한테 상세히 여쭤보십시오. 물론 뭐 간단한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난해하다 싶으면 제가 토스를 할 겁니다. 그것도 뭐 또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준다고 혹시 짜증은 내지 마십시오. 왜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은 토스를 시키냐면은 뭐 저는 중개사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너무 법이 복잡하게 바뀌다 보니까 좀 사례별로 들어갔을 때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놓치고 설명을 했을 때 여기서 세금 오류가 나는 금액이 몇백 단위가 아니고 몇천만 원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내 입장에서는 요거 한번 얻어먹으면 되지만 그 질문하시는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좀 복잡한 사항들은 가급적 전문가, 저보다 더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자, 하여튼 그럼 다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 이런 것들입니다. 각종 조세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세법에서 공부할 내용들 가장 복잡한 게 가세표준입니다. 왜? 다 다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6페이지 납세 의무자. 교재 26페이지 중간에 납세 의무자.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어떤 사례를 던져 놔놓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던져 놔놓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지.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 거기 참고 박스 안에 뭐 납세 의무자와 납세 의무를 선계받는 자와 연대 납세 의무자와 2차 납세 의무자와 납세 보증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이 용어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게 시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뭐가 시험 문제냐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을 했을 때
그럼 이제 갑이 위탁자가 되고 을이 수탁자가 됩니다. 그럼 이때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자,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때 이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냐 수탁자냐 이게 쉬운 문제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시점은 6월 1일 현재고 소유자인데 어떤 소유자냐면은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사실상 소유자, 위탁자, 갑. 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니까. 우리가 공부상 명의자는 수탁자 을이지만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A 토지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이 상속받기로 협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상속받은 자 명의로 등기도 안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안 했는데 자, 구청에서 자, 상속이 개시된 A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자, 이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사망하신 분은 아니겠지요. 하늘나라로 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배우자 아니면 아들이겠지요. 자, 이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겠습니까? 아들, 배우자. 이걸 앞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 조건이 없으면 아들이지.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자,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했고 아들이 상속받았으니까 A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없으면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받은 자 아들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왜 달라지냐면은 우리가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조세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세무공무원은 사망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것은 알고 있지만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가 상속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누구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냐면은 대표자에게. 그럼 누가 대표자입니까? 연장자가. 아들보다는 배우자가 나이가 더 많겠지요. 그게 자연성의 현상 아닙니까? 대표자에게 부과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주어지면 대표자, 우리가 세법적 표현을 이야기하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런 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용어 개념 차이를 가지고 답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뭐 2차 납세의무자 이런 건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은 납세 의무자 용어 개념 잡으시고
취득세,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자, 납세 의무자는 뭐 용어 설명 안 해도 되지요. 그냥 뭐 글자 그대로 아닙니까?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뭡니까? 납세 의무자지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7페이지 그 밑에, 자, 교재 27페이지 밑에 그 12번에 보시면 부가가 있고, 교재 28페이지 13번에 보시면 징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가 뭐고 징수가 뭡니까? 부가가 뭐고 징수가 뭐예요? 자,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는 거하고 조세를 징수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고요. 우리가 이제 부과는 세금을 매기는 거, 이게 부과입니까? 세금을 매기는 거.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세금을 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징수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내라 이 말이고, 우리가 징수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과가 뭐고 징수가 뭔지 느낌을 잡았으면 지금부터 이제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교재 28페이지 보시면 14번에 보통 징수가 있고, 교재 27페이지 7번에 보시면 특별 징수가 있고, 11번에 보면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이걸로 좀 한 페이지에다가 모아 놓으면 뭐 저도 보기 좋고 여러분들 보기 좋을 긴데, 뭐 교재 편집을 하여튼 이렇게 해놨네요. 자, 일단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방법에는 신고 납부가 있고, 보통 징수가 있고, 특별 징수가 있습니다. 자, 신고 납부를 다른 말로 신고 납세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징수를 다른 말로 부가 가세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특별 징수를 다른 말로 원천 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같은 말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말로 알고 계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요거는 징수 방법이고 요거는 부과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같은 말로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들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고, 부가 가세 제도에 의해서 부과된 조세들은 보통 징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면 같은 말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 징수와 원천 징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라는 용어를 쓰고,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왜 다르겠습니까? 용어를. 왜 용어를 다르게 써요? 헷갈리라고.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나쁜 습관. 쉬운 말이 있는데 일부러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법마다 용어를 다르게 써요. 왜? 헷갈리라고. 헷갈리면 안 따지거든. 이게 이제 뭔가 국민들을 통제하는 나쁜 수단이에요. 국민들이 알면 따지잖아요. 근데 모르면 행정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하거든. 그래서 헷갈리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 조세 중에서 특별징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 원천징수가 뭔지는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은 신고납부, 보통징수가 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세무공무원이 신고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합니까? 자, 그래서 신고납부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하여 납부하는 걸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세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하여 납부하는 걸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는 누가? 세무공무원이.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걸 보통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세금 고지서 나오면 납부하는 것. 제가 아까 그랬지요. 용어 개념을 가지고 시험 출제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느낌만 잡으시면 되지 애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신고납부고,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는 게 보통징수입니다. 자, 느낌 잡았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어느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지. 여러분들 교재 27페이지 그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재 27페이지 그 밑에 오른쪽 핵심에 보시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글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글로 적으면 우리가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인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따져봅시다. 왜 취득 관련 조세와 양도 관련 조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냐면은, 자, 봐요. 우리가 취득세를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취득을 한 자가 취득한 사실을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면 세무공무는 갑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양심적으로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양심적으로 신고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이 붙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다 하지 아니하면 누가?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하겠지요. 그럼 물어봅시다.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보통 징수하겠습니까? 그 답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면 세무공무원은 취득했는지 팔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보통 징수한다고 그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통 징수하냐면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알게 되면 보통 징수예요. 3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채측 기간이 끝나지 아니했다면 9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알게 되었을 때 보통 징수하는 거예요. 왜?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취득했는지 팔았는지 공무원은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조세. 자, 보유 관련 조세들은 자, 따져봅시다. 보유자가 구청에 가가지고 해마다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랑 안 해도 신고 안 해도 세무공무원이 이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왜? 모든 부동산이 전산 등록이 다 끝났잖아요. 자, 봐봐요. 우리가 30년 전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대로 등기소 가면 등기소 직원이 원장 들고 와가지고 복사해서 줬지요. 지금은 전산 발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민등록 번호만 딱 집어넣으면 이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전국 여러분 명의로 보유된 보유 부동산을 공무원이 바로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부가가세합니다. 아까 보통 징수와 부가가세는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에 의해서만 징수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 부가가세하는 게 원칙이고 납세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왜 신고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아까 한 분이 이거 물으러 오셨던데 이런 게 궁금해야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잘나고 누웠는데 갑자기 양도소득세 세율이 궁금하다. 자, 어쩔랍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볼랍니까? 그 정도면 올해 합격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잘나고 누웠는데 갑자기 세율이 궁금하면 뻗뜩 일어나가지고 보고 자야 됩니다.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동차 합격해요. 자, 그럼 왜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제도를 두고 있냐면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봐요. 아까 상가 종부세는 시세로 한 200억 이상 정도 되어야 종부세가 나왔었지요. 아까 봤잖아요. 상가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부속 토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인데 공시가격으로 80억 초과에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시세로 따지면 약 200억 정도는 돼야 상가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럼 봐봐요. 이 정도면 소유자가 이 정도면 세금을 주묵구구식으로 내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까? 자, 이 정도 재산이면 세금을 주묵구구식으로 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전문가를 두고 있어요. 직접 고용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그래서 당신이 거래를 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를 통하여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고.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가능한 제도를 따로 두는 겁니다. 우리는 보유재산이 아파트 하나하고 분양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 따로 안 줘도 되잖아요. 우리는 재산세만 내니까 재산세는 보통 징수에 의해서만 징수하는 거예요. 왜? 전문가 따로 안 두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거나 거래를 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두고 있는 세무 전문가, 거래를 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고.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따로 두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조세 부가징수 방법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조세는 몰라도 돼요. 다른 조세는 몰라도 되고 딱 이렇게 6개, 5개. 요 5개 조세 부가징수 방법만 단디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5개 조세의 부가징수 방법을 알았으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추가로 보셔야 되냐면은 신고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줄 건지, 납부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줄 건지, 이걸 시험에서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이 우리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 하나가 뭡니까? 불이익 처분입니다. 모든 자격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묻는 게 불이익 처분 규정이에요. 왜?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28문제가 나옵니다. 이 28문제 중에서 처벌 규정을 정답으로 묻는 문제가 몇 문제가 있어요. 왜 처벌 규정을 반드시 몇 문제를 물어보냐면은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으니까 앞으로 그런 짓,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세법에서 처벌 규정이 뭡니까? 교재 28페이지입니다. 교재 28페이지 갈로 15번. 교재 28페이지 갈로 15번 가산세. 이게 뭡니까? 세법상 불이익 처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스스로 신고 안 했을 때, 스스로 납부 안 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할 거냐. 보통 징수 고지서를 고지했는데 납부 안 하면 어떤 처벌을 할 거냐. 그게 뭡니까? 가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가산세를 보셔야 되는데 교재 3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35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가산세 불이익 처분 규정을 보셔야 되는데 요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